지역사회복지론 제7주차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원칙과 과정을 이해한다. 둘째,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이해한다. 셋째,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이해한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7주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 토대를 닦았다면 오늘은 실제 현장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이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지역사회복지 현장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자, 맥닐이나 존스와 같은 학자들이 제시한 원칙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특히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현장에 나갔을 때 마치 차량의 내비게이션처럼 붙들어야 할 실천 원칙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론으로만 보면 딱딱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상상하며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다룰 이야기는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조화로움도 있고 또 갈등적인 상황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와 같이 갈등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원만하게 해결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자, 지역사회에 어떤 이슈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추진위원회를 왜 만들까요? 바로 갈등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갑자기 대규모 자원순환시설이 설치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고 해보시죠. 자, 누군가는 찬성을 하고 또 누군가는 반대하겠죠. 자, 이러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갈등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이 불만을 털어놓게 한다는 거죠. 아, 나만 화가 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비로소 이 추진위원회가 힘을 얻게 되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생각이 다르죠. 자, 집값이 떨어질까봐 혹은 아이들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등등 이런 불만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을의 진짜 고민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자, 지난 수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는 거죠. 때로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변화의 에너지원 역할을 하기도 한답니다. 자, 지역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입니다. 자, 갈등은 구체적이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냥 기분 나빠가 아니라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문제인가를 찾아내서 주민들과 공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여기에 대해서 지역민들에게 촉망받는 사람, 바로 풀뿌리 지도자라고 합니다. 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이 임명한 이장님이라든지 통장님과 같은 분들이 아니라 진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따로 있을 수 있죠. 가령 우리 동네의 사랑방인 미용실의 원장님이거나 평소에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말없이 돕고 계시는 우리 부녀회장님들, 그리고 평소 시장 골목에서 신뢰받는 할머니, 동네 대소사를 다들 챙기고 있는 청년 회장, 이런 분들이 바로 풀뿌리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야 주민들이 진심 어린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분들이 움직여야 주민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도자들이 모였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정해야겠죠. 자, 이때는
민주적이어야겠죠. 자, 누구 한 명의 목소리가 크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운영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추진위원회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자, 주민을 하나로 묶는 신의 한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원칙은 목표와 결속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갈등이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한자리에 모을까요? 바로 이벤트라는 거죠. 자,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순천의 이 팔마문화제라든지 순천만 갈대축제를 떠올려 보시면 아마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축제는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웃으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 예, 순천만과 국가 정원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지 하는 자부심과 연대감을 갖게 한다는 거죠. 자, 바자회 하나를 열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이자 사회복지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소문은 빠르고 정보는 왜곡되기 쉽습니다. 예, 정기적인 반상회라든지 단톡방이라든지 혹은 말 소식지를 통해서 추진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일들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야 오해가 생기지 않겠죠. 자, 추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과 지역민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원칙은 이 추진위원회 참여자에 대한 지지와 역량 강화라는 겁니다. 자, 주민들은 처음에 내가 뭘 알겠어 라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사회복지사는 선생님이 계셔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주민 스스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냥 좋은 게 좋다, 좋게 좋게 하자라고 하는 식은 곤란합니다. 예, 관련 정관이라든지 규정 등에 따라서 투표를 하고 회의록을 남기는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리더십에 권위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풀뿌리 지도자를 발굴하는 것 외에도 현재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다음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자, 마을의 청년들이라든지 활동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복지사의 태도입니다. 자, 참여자들이 역량을 강화해주고 지지해주어야 하지만 이럴 때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자, 지역의 특성을 철저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사소한 약속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 다른 기관과 경쟁을 하기보다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주민들은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죠. 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수업 자료 하단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추진위원회 구성 방법은 지리적 인물 중심인데요. 자, 우리 동네에 사는 분들로 구성하는 거죠. 자, 모이기 쉽고 동네 사정에는 밝지만 막상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처지라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든지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기능적 인물 중심은 전문가들을 모시는 거죠. 자,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가능하겠지만 정작 동네 주민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거나 모임 한번 개최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연고 중심입니다. 일종의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 건데요. 이해관계자들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심지어 외부의 객관적인 전문가까지 골고루 구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훨씬 폭넓고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겠죠. 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이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야겠죠. 자,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맨 먼저 지역사회 문제를 확인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사정한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는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순서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게 됩니다. 자, 특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정 단계가 될 텐데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복지조사론이라고 하는 교과목 등에서 배우게 될 주민공청회라든지 델파이 기법 등과 같은 조사 기술들이 총동원됩니다. 자, 주민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욕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 너머의 진실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학습한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모형 가운데 로스만이 제시한 세 가지 모델, 즉 지역사회 개발 모형과 사회계획 정책 모형, 그리고 사회행동 모델을 기준으로 개별 학자들이 제시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히 사회복지사는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로스, 샌더스, 그로스라고 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한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스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라든지 조력자, 전문가, 치료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안내자로서의 역할은 지역사회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안내자로서의 역할은 지역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지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조력자 역할인데요. 이 조력자로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불만을 집약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화를 격려한다거나 주민들 간의 원만한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또 주민들이 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는 등 이 조직화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샌더스라고 하는 학자는 사회계획 정책 모형에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현상 등을 조사하고 또 복잡한 통계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효율적인 정책을 세우는 전문가이자 분석가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자, 사회계획 모델에서의 분석가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슈나 문제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또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하거나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자료를 모으고 사정하는 전문가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다음 행정가로서의 역할은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가 주민들의 반응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조사라든지 분석 결과 등을 관리하거나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로스라고 하는 학자는 사회행동 모형에서 사회복지사는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서 시민의 권리를 찾는 옹호자이자 행동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회행동 모형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되거나 억압받고 있는 주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를 대변해 주거나 편을 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옹호자의 역할은 힘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기관의 입장에 당당히 맞서는 역할이죠. 자, 물론 때로는 이 갈등적인 상황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사회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행동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네, 앞서 살펴본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역할들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A 지역의 사회복지사 B가 공급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청 관계자를 만나는 것은 이 사회복지사 역할 중에서 계획가로서의 역할에 해당하겠죠. 자, 두 번째, 중증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주간 활동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연결해 주었다면 이것은 바로 중개자의 역할이 되겠죠.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을 전달을 했다면 이것은 바로 옹호자의 역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신다면 수업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실천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자, 실제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기술들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오늘 수업에서는 이 옹호 기술에서부터 인파워먼트 기술에 이르기까지 5가지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옹호 기술입니다. 자, 옹호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편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러한 옹호는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복지 활동을 주도하거나 주민들을 지지, 격려하거나 대변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개입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간접적인 실천 활동이다라고 하는 이 양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옹호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기술이기도 하죠. 자, 가끔씩은 법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기도 한다는 게 바로 옹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드캐슬이 제시한 옹호 기술에는 자기 옹호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도 전체를 바꾸는 체제 변환적 옹호까지 다양합니다. 자, 지역사회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옹호 기술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계 기술인데요.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게 되는 다양한 업무는 대부분 혼자서 하기보다는 동료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밑반찬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밑반찬을 구입하는 것에서부터 밑반찬에 대한 조리와 포장과 전달 등 여러 영역이 존재하고요. 동료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서비스의 중복을 예방하고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연계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사회복지 실천은 가능한 혼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 혼자 다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다른 복지기관 등과 그물을 짜듯이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서비스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물론 혼자서 처리해야 할 업무들도 있겠죠. 하지만 상당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비스의 중복을 막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팀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직화 기술인데요. 자, 이 기술은 전통적인 관리 기능 중 하나입니다. 자,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하나의 원팀으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이 원팀을 만드는 기술, 조직화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원팀이신가요?
자, 조직화를 위한 단계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시작으로 계획화 단계라든지 조직화 단계를 거쳐서 지역 활동 및 복지 운영 단계, 그리고 마지막 평가 및 과제 전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물건이나 돈, 조직, 정보 등을 가리켜서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원 개발 및 동원 기술은 한마디로 이러한 돈과 자원을, 사람을 모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부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기업과 서로 윈윈하는 CRM과 같은 공익 연계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인파워먼트 기술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아마도 사회복지사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기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기를 잡아주거나 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힘, 빵을 만드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거죠. 자,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연대하는 사회적 자본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복지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기술이 바로 이러한 인파워먼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습니까? 지역사회 복지는 우리가 공부하는 교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이 늘 걷고 다니시는 그 골목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학습한 10가지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원칙과 과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또한 실천 현장에서 어떠한 기술들을 활용할 것인지 자, 여러분만의 멋진 지도를 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제7주차 퀴즈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문제영애 및 확인, 괄호, 실천계획 수립, 자원동원, 실행입니다. 1. 실행과정 점검 2. 지역사회 욕구 사정 3. 성과 측정 4. 정치적 지지 기반 구축 5. 관리정보 체계의 활용입니다.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무엇일까요? 5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정의하고 확인한 후 계획을 수립하기 전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바로 지역사회의 욕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정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욕구 사정을 통해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역사회의 욕구를 도출해내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수행 가능한 실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퀴즈의 정답은 2번 지역사회 욕구 사정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제7주차 수업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과 과정으로서 추진위원회 구성 원칙 10가지와 3가지 추진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과정으로 문제 확인, 욕구 사정, 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고,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게 되는 역할로 조력자, 안내자, 전문가, 옹호자, 행동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주로 활용하게 되는 기술로 옹호 기술, 연계 기술, 조직화 기술, 자원개발 및 동원 기술, 그리고 인파워먼트 기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수업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지난 5주차에 진행한 모든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준비해 주시고 지역사회 자원구축 결과로서
모분별 조사, 분석기관의 현황과 자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자원 지역 지도를 공유하겠습니다. 모든 별 발표를 토대로 모든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